창동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동주공 3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맡고 있는 전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입찰하고 계약한 이후에 처음 인사드리는 거에서 회사 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창동주공 3단지의 현황이랑 그런 사업 개요, 그리고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정비 계획안 설명드리고 향후 이제 건축 계획이랑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에서 관련된 사항을 그다음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KTS 엔지니어링은 2003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2003년 이후 지난 한 23년 동안 서울시 정비 사업 위주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된 정비 사업 관련된 그 실적은 저희 사가 거의 최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간 서울시 정비 사업은 거의 저희가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도봉구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가 창동주공 19단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쌍문 한양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구역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건 좀 추려서 써놓은 거가 되겠고요. 다양하게 25개 자치구에 있어서 제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라던가 SH랑 같이 공공정비 사업도 꾸준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입안을 진행을 하고, 재건축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그 자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이 이제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도시계획 위원들 일부를 모아서 그 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된 내용 가지고서 입안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한 30%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일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요거를 수행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 건축물에 해당되는 30년 이상이 지나면 일단 정비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사업 시행계 인가 전에 이제 재건축 진단을 받아서 이게 이제 노후 건축물로 이제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바뀐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정비 사업은 크게 이제 계획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획 단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추진위 구성 및 승인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이제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합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 시공자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을 거쳐 그다음에 준공, 그리고 조합을 해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 제안을 하면 바로 이제 법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지정을 해주겠다는 차원이고요.
여기 2반에서부터 구역 지정까지는 요 절차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신속통합 기획을 거치면서 위원들 한 5 내지 6명 정도의 위원, 소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문을 거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위원회 수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수권 심의 1회를 통해서 이게 그 구역 지정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빠르면 뭐 12개월, 늦어도 한 1년 6개월 안에는 구역 지정 고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절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지정하는 게 향후에 이제 뭐 사업 기간 단축 측면에서도 주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 계획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토지 이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깔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를 좀 정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대지에서 용적률들을 결정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고시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세대수라든가 뭐 배치, 평형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요게 완전히 확정된다라고 보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건축 설계에서도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저희 정비계획에서 잡은 토지용이라든가 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안 쳐질 거다라고 계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완전히 픽스됐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 단지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만 이해해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재 지금 창동 상계 그 택지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요. 2024년에 이제 용역이 착수가 됐고 작년 9월에 연락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창동 일대 그 주민들이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작년 12월에 도봉구 자체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내용을 그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교통영향 평가가 끝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시가 되면 저희 창동 중원 3단지를 포함해서 뭐 창동 19단지, 동아파트, 뭐 18단지 다 어느 정도 계획의 기본 방향들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더 다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창동 주공 3단지 관련해서는 1990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 36년이 경과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 9월에 일단 업체 선정이 된 이후에 계속 안을 계속 디벨롭했고 그다음에 건축이랑 그다음에 감정평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단지 위치는 뭐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창동역에서 한 반경 500m 안에 일단 다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고 창동역 일대는 현재 광역 중심 지역으로 해서 노원역 쪽과 함께 계속 그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 단지의 용도 지역은 여기 좀 도로 해등로로 이렇게 분리되는 지역 중에 오른쪽에 있는 큰 단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왼쪽에 초안산 근린공원의 면한 쪽은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78%의 건폐율 한 18%로 되어 있고요. 현재 한 2,500여 세대의 현황을 보이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광역 입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봤고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상위 계획이라든가 주변의 지역 계획, 관련 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저희 단지 현황만 보는 게 아니고 2040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생활권계획, 그리고 경관계획들 이런 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뭐 경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단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희 그 창동 상계 택지지구 지구 단위계과 관련된 내용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연락 공고했던 전체 이제 창동 상계지구의 이제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또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할 때도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특별계획구역 5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체 이제 창동 그 주거 3단지에 대해서 통경축은 이제 좀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이제 그 자문을 받은 내용들은 통경축을 그 복합 정비구역이랑 일반 정비구역 사이로 이제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불필요한 학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로 확폭을 하지 않고 이제 건축 한계선으로 차도나 보도를 제공하는 형태로 갔고요. 그다음에 공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완충 녹지에 대해서도 이게 예전에 이제 상업 지역에 이제 그런 기능을 완충하기 위해서 예전에 택지지구에서 잡아놓은 건데 그것도 저희가 폐지를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자문할 때까지는 일단 폐지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지금 제안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 도로 일부 이제 확폭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한계선 부분, 그 다음에 그 용적률 부분은 저희가 일반 정비구역 중에서 2종과 3종 부분에 이제 용적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복합정비구역, 향후에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결정이 되면 최대 400%까지 이건 조례상에 가능한 거고, 저희가 이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 국토계획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500%까지 해서 제가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 통로 제가 신설한 내용이 반영이 됐고요. 기존의 통경추 20m보다는 좀 15m로 줄여놓은 상황이고, 공공보행 통로 주변으로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초한선 연접분 한 75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복합정비구역에서는 180m, 그리고 일반 정비구역은 150m로 그렇게 높이에 대한 제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의 주안점은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특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내용 반영이 필요하고, 상위 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해서 가면 이런 그 정비계획 절차들을 다른 단지보다 좀 바로바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따른 적정 밀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건축 배치와 연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광역 중심지를 지원하는 기능 도입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복합정비구역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을 좀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안을 마련을 했고요. 예, 정비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대로 가고 있고, 공호 청사만 형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복합 정비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2종 7층은 그냥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 체계는 동일합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이런 평지 지역에서의 2종 7층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크게 좀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뭐 상향을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그 공공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도 지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지구 단위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공원 녹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00세대 이상 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법은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지만
이 주택법이 의제에 처리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지면적 5% 이상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세대당 3제곱미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그 건축계획상에 한 4,261세대 정도를 계획을 할 경우에 확보해야 되는 공원 면적은 12,783제곱미터 이상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공원 녹지 확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국회든 아니면은 전문 업체든 등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개선에 대한 조합 등에서 개선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를 통과한 사항은 없고, 향후에 뭐 이제 세대당 2제곱미터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면적 규정에 따라서 뭐 제약 사항이 좀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진행 중에도 그건 반영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서도 정책이 바뀌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 관련인데, 서울시 기준을 우리 단지의 평균 공시지가로 나왔을 때 한 2.28이 나옵니다. 최대치가 2이기 때문에 저희는 2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준 허용 용적률 원래 20%만 받아야 되는데 얘를 40%까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허용에서 상한까지 그만큼 또 20%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이 270%까지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상한 300%까지, 이거는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저희 3단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용적률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 그러니까 국토개법상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용적률 완화 항목은, 저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50, 3종에서는 300, 그 준주거에서는 500%까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서 사업성 보존계도 적용해서 그 허용 용적률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 순수하게 내놓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상한 용적률을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의 이 기준을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전체 한 327%까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앞서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해서 이제 정비 계획안이 되겠고요. 구역 면적은 14만이 되겠고, 그 중에 핵지 면적은 두 개 합쳐서 12만. 그리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으로 했을 때 기준은 206%, 허용은 248%, 그리고 법적 상한 264%, 그리고 그래서 법적 상한이 327%가 되겠고요. 그 중에 저희가 공공시설로 내놓는 거는 토지용 계획상에서 2만 1,000제곱미터를 내놓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 단지가 여기 어린이 공원하고 완충 녹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를 했을 때 순부담이 한 이 정도 7,6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이 면적을 갖고서 저희가 이 허용에서 상한까지 가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건축계획안을 수립을 했고요. 향후에 건축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60제곱미터 현황 1,786세대 대비로 했을 때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에 대한 세대수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게끔 계획을 해서 전체는 4,261세대로 계획을 하고, 그 중에 분양은 3,818세대로 계획을 해서 기존의 현황 대비로 했을 때 저희가 1,405세대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962세대, 임대가 443세대인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건축을 맡고 있는 나우동인 건축의 정비사업 부문 대표를 하고 있는 한은철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나우동인 건축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비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하면 설계하면 저희 1위 명실상부 1위 회사입니다. 설립은 94년도에 설립했고요. 총 직원은 저희가 800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숫자는 한 140여 건을 전국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서울시에 있잖아요. 서울시 인허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60개소의 서울시 인허가 또 서울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계획 단계에서 앞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단계, 그리고 공사 단계,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에 걸쳐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인허가 정보, 또 현재 현황 트렌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주분들이 어떤 평형대로 집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아파트를 좀 살펴보니까 전체 2,856세대 중에서 전용 면적 41제곱미터부터, 그러니까 분양 평형으로 17평부터 19평까지가 14.7%, 21평, 22평이 21%로 돼 있어 28평형 이하가 전체 세대 수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뭐 형편이 조금 좀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평형으로 갈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번 재건축을 통해서 좀 우리 좀 큰 집으로 좀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난 큰 평형 또는 그냥 동일 평형 이렇게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평형 설계를 할 때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설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고유하는 평형으로 가셔도 무방하다. 왜? 새로운 설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30년 전, 40년 전의 이 아파트의 설계와 지금 설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달라지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17평형, 기존에 21평형으로 돼 있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보시면 실사용 면적이 어떨까요?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코니까지 포함한, 발코니도 뭐 확장도 하시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 내가 쓰는 실제 사용 공간을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죠. 기존에 보면 실사용 면적이 기존에 21평형인데 실사용 면적은 17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전용 면적의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평면으로 20평형을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 하시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26평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전용 면적은 같은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커진다? 그러면 실제로 공간이 넓어진다. 같은 평형이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평 너무 작아, 그러니까 난 30평 갈 거야, 이렇게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실제로 26평 같은 넓이의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분담금도 부담이 좀 적겠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30평을 선택하시면 돼요. 분담금 조금 내시고. 자, 그럼 기존에 24평형 소유주분들은 어떨까요? 24평형인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21평밖에 안 돼요. 요즘 분양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평 아파트, 새로 짓는 24평 아파트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설계 기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24평형, 저희가 제안하는 24평형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발코니, 서비스 테라스, 안목 설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32평까지 넓어집니다. 24평을 그냥 30평대 공간처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2856세대에서 얼마나 세대수가 늘어나는지 평형 구성을 좀 구분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20평형대는 기존보다 293세대가 늘어나고, 또 21평, 24평, 그러니까 21평대가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24평 정도의 세대수는 1000세대가 늘어납니다. 1090세대가 늘어나고요. 또 기존의 21평 분들 또는 기존의 23평, 24평, 28평 사시는 분들 다 30평대 원하시잖아요. 30평대의 소유주분보다 모자르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뭐 물론 30평대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20평대로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조합원님 수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평대도 조합원님 수 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분양이 962세대가 확보가 되는 그런 계획안을 담았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전체 세대수는 4261세대가 되고요. 용적률은 평균 327%, 아까 말씀드렸죠? 예, 32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형 구성을 하는 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시켜서 분담금 부담 없이 동일 평형으로는 가도록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하겠다.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동일 평형으로 가도 공간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분양 세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분담금이 떨어진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창동 지역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성 보전 개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용적률 20%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뭐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분양분, 우리가 팔아서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있는, 거기에다가 창동역 근처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요. 용적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걸로 더 사업성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는 9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세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소유하고 계신 그 평형대를 감안해서 어디를 선택하시더라도 분담금 걱정 안 하시도록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지금은 뭐 난 30평 갈 거야 라고 하셨다가도 막상 조합원 분양할 때는 또 주머니 사정 또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뭐 24평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평면 보니까 너무 좋네. 그럼 24평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다 담아서 설계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여기는 여러 분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성하고 자산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평형 구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치도예요.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4261세대가 됩니다. 앞서 뭐 숫자로 막 했었잖아요. 자, 보기 좋게 크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쪽 창동역 쪽, 저게 무슨 아파트죠? 삼성 아파트인가요? 삼성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일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된다고 그랬죠. 최고 용적률은 거긴 500%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안쪽에 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는 쪽은 300%가 되겠고요. 이쪽 초안산 공원 쪽에 있는 단지는 획지 2, 여기는 용적률 250%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들, 또 이제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 계획 업무가 있어요. 거기서 그 기준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비 계획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일부 저희들이 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불합리한 내용들을 또 위원장님이 또 가서 막 항변하시고 해서 좀 얻어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좀 큰 게 통경축, 또 공공보행 통로, 이런 기준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에서 담는 통경축은 가운데에 보이시는 저 위치에 25m의 통경축을 확보해라라고 돼 있어서 그건 준수를 했고요. 두 번째, 준주거 지역하고 우리 3종 일반 주거 지역 사이에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해서 이쪽 초안산 공원 쪽으로 좀 넘어가는 통로를 좀 확보해라라고 해서 그 부분도 준수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앞서 보시는 토지 이용 계획도에 반영이 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높이를 보겠습니다. 준주거 지역 쪽은 500%라고 했죠. 최고 55층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180m 이하, 최고 55층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최고 높이는 150m, 층수는 49층 이하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안선변에 이제 획지 2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75m, 높이는 최고 24층으로 계획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섰는지 보시죠. 이런 스카이라인이 될 것 같아요. 초안선변 쪽은 24층, 저쪽 준주거 지역은 55층으로 높은 동, 가운데 49층이지만 모든 동을 다 49층으로 할 수는 없죠. 건축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거 좀 따져보면 한 2동 정도는 49층, 그리고 이쪽 초안산 쪽으로 해가지고는 파란색은 조금 낮추고 또 길가는 좀 더 낮추고 해서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할 때는 뭐 닭장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건물이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은 조금 낮게, 그리고 가운데 부분 좀 높게 해서 구성하는 그런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할 건데, 상가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거예요. 우리 획지 1, 2 사이에 근린 생활시설 상가, 여기는 우리 생활권 상가라고 해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약국 이런 작은 상가들이 이제 구성이 될 위치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더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로변의 준주거 지역으로 설치되는 그 부분에는 좀 큰 상가를 2개 층 정도의 상가를 구성을 해서 판매시설로, 그래서 준주거 지역 내에 그 상업 기능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자,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7가지 주안점이 있어요. 프리미엄 전략이라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단지 가치를 올리기 위한 7가지 전략 수립을 했습니다. 뭐 읽어보실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를 좀 최대한 줄여야죠. 지금 낮은 아파트에도 괜찮지만 이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빽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단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동수를 좀 최대한 최소화해서 좀 우리 고층 아파트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수는 20개 동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도 아파트니까 남향이 100% 남향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남향 세대도 저희가 세대를 카운팅을 해보니까 2,800세대 정도만 남향이에요. 근데 저희가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전 세대가 남향이 되는 그런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조망도 중요하죠. 단지 내에 공원 같은 우리 단지 내 조망뿐만이 아니라 초안산 근린공원을 전 소유주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망 프리미엄 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초안산을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가 돼요. 세대수를 카운팅해 보니까 소유주 세대의 116%,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님들은 다 이런 영구 조망이 가능한 그런 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내에 이런 이제 광장, 단지 우리는 요즘 아파트는 새로 지으면 공원처럼 구성이 될 거예요. 그 단지 내의 조망도 굉장히 좋죠. 그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세대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인동거리도 중요한데 가운데 중앙 광장을 둠으로써 최대 인동거리가 300m,
인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300m 하면 거의 앞동이 안 보이는 수준이죠. 근데 뭐 제일 넓은 게 그런 거고, 어쨌든 단지 내부 공간을 여유롭게 구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가 약간 평지 같아 보이지만 약간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좀 활용을 해서 일부 데크라고 해서 이제 단차가 있는 그런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땅 속에 묻혀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니라 지상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형태, 용적률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입체 데크 설계를 통해서 좀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도 담았습니다. 자, 데크라고 했죠. 데크 하부에 커뮤니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1층 밖에서 봤을 때는 1층 같은데 실제로 산정상은 이제 지하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단지 중앙부에 배치를 해서 용적률 산입을 안 하는, 그래서 사업성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요게 입체 데크, 저희가 명명한 플라워 파크라고 하는 그 입체 데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주변에 보이는 부분이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는 이런 그림 같은 조경 공간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미엄 상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단지 주변 전체를 다 상가로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창동역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가 2개 층의 역세권 대응하는 상가, 그리고 보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상가들을, 가로형 상가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로형 상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상가들은 이렇게 이제 또 부대 시설들은 이런 이제 그런 조경 공간들로 같이 구성돼서 데크형 부대 시설들이라도 이런 조경 공간하고 어울리게 되면 이제 예쁜 그런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겠죠. 외부 공간들을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이제 동하고 동 사이에 있는 조경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경 공간들이 35개 공간의 조경 공간들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테마형 조경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런 공간들은 이렇게 다양한 조경 시설들을 설치해서 단지 환경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책도 하고 초안산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죠. 그 단지 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2.4km의 산책로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 한 바퀴를 도는 조깅 코스 만들어 놓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다 초안산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생태공원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건 산책로의 모습이고요. 특화 계획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건축 배치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겠지만, 지금 이 특화 계획은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나중에 이 정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심의나 이런 인허가 단계에 들어갈 때는 또 소유주분들, 조합원님들의 그 의견들을 다 받아가지고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지금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건축 배치를 하려면 이 높이에 대한 계획도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아까 보셨던 건축 배치안은 1층 세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1층 세대를 다 없고 다 전체 필로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기준으로 5층 정도 높이부터 1층 세대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전체 필로티 계획을 해서 1층 없이 구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고는 3m로 지금 천장고는 2.6m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천장고가 아마
2.2m, 2.3m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거보다 30cm가 더 높아지는 거죠. 천정고도 충분히 높게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단위세대 평면입니다. 저희가 건축 배치를 하려면 단위세대 평면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배치가 이런 베이스로 해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20평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4평형이죠. 30평형입니다. 34평입니다. 41평입니다. 이건 제일 큰 평형이죠. 펜트하우스입니다. 53평형. 자, 커뮤니티 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먼저 커뮤니티 시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커뮤니티 시설에 우리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우나, 기타 스포츠 시설들, 또 교육 관련한 시설들, 각종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에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휴게 공간이죠. 편의 시설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망할 수 있는 단지 내 조경이 예쁘기 때문에 단지 조경 공간을 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티하우스,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한 시설들, 그다음에 편의 시설들이 구성이 되고,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에서 밥도 다 아침, 점심, 저녁을 시키니 다 해결하죠. 요즘에 그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파트 들어가시면 이제 집에서는 밥할 일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가서 식사하시고 수영장에서 건강 관리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를 하죠. 스카이 브릿지까지 설치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좀 더 판단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저 꼭대기에 전망 보면서 우리 초안산이나 저기 그 도봉산을 보면서 이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 커뮤니티도 구성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게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가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재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고급진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어진 다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어르신들 요즘 또 이 수명이 다 늘어났어요. 다 오래 사시죠. 100세 이상 더 사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자식 제 애도 기대 수명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140세를 기대 수명으로 해요. 뭐 그렇게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는 일단 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 먹는 것도 다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100세 시대를 생각해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뭐 의료 관련한 시설들, 그다음에 그 은퇴하고 나서 또 별도의 사무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다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시니어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반려 케어, 그다음에 컨시어지, 그다음에 교육. 그래서 뭐 유명 학원을 단지 내에 연계시킨다든지, 또 육아 케어를 위한 별도의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과 연동을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육아 케어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커뮤니티 시설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지에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런 케어 프로그램들도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나중에 진행하시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주차 불편하신가요?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대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차 공간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2.6m 그 확장형 주차라고 해서 기존 주차 공간보다 30cm가 넓어요. 두 대가 돼 있으면 60cm가 넓은 거죠. 60cm면 사람 한 명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옆에 차를 건드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될 예정이고, 모든 주동에 택배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거는 예시가 너무 고급스럽죠? 예,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드롭오프 존을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무리 좋아도 분담금이 제일 걱정이죠. 뭐 평가사 입장에서도 이 분담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분담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평가를 왜 할까요?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보면 감정평가를 뽑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창동 주공 3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억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조합원 분양을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게 한 3천억 정도 되면 1조에서 3천억 빼고 한 7천억 정도가 순사업비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총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이 총 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배분을 해야 되죠. 그걸 n분의 1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전자산, 출자자산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총 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축 아파트를 평가하고 여러분의 신축 아파트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절차인데, 지금은 이제 정비계획 단계, 처음에 지금 정비계획 단계에서 계략적인 분담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조합 설립하기 전에도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죠. 그때는 구청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야 여러분의 종전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주는 거는 그냥 예시적인 숫자일 뿐이고, 실제 여러분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면 그때 여러분 조합 총회에서 한 개 법인을 뽑고 구청에서 한 개 법인이 추천돼서 두 개 법인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여러분의 종전자산, 종후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하지만 실제 이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일반 분양가를 뭐 4,000, 4,200 뭐 이렇게 적정하게 나름대로 추정을 해왔는데, 실제 분양은 언제 합니까? 2주 할 때 하죠. 2주.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숫자가 크게 의미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제가 오늘 추정해 왔는데, 공사비도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 이전 조합 설립되면 뽑아서, 그리고 나중에 관리 처분하기 전에 본계약을 하게 되죠. 그때 가서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담금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관리 처분 때도 1차적으로 분담금이 결정될 뿐이고, 실제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는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할 때도 저희가 전유 면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택형별지수, 그러니까 이게 20평대인지 40평대인지에 따라서 분양가나 시세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1층에 사는지 로얄층에 사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남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위치별 효용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종전자산은 대지권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대지권이 넓으면 대지권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베이 지수라든지 발코니, 서비스 발코니 면적이 워낙 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주거환경영향분석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1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한 4가지 정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분담금을 이해하려면 비례율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몇 동 몇 토 이러면 사업시행 인가 나면 감정평가를 하고 여러분한테 아마 통지서가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조합원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면 종전가는 이미 그때 되면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가가 10억이다. 그러면 비례율이 110%면 건립가액이 11억이 되는 거죠. 11억을 건립가액을 가지고 12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가게 되면 그 차액 1억이 분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은 종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에서 여러분의 종전 건립가액을 빼주면 그 차익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건립가액은 종전자산에서 비례율을 곱하죠. 근데 이 비례율이라는 게 사업성을 나타낸다기보다 제가 총 분담금을 배분해 준다고 그랬죠. 이 배분에 대한 원리입니다. 기준이고. 그래서 종전자산이 분모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종전자산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거고, 조합은 종후자산은 그러니까 종전자산과 조합은 종후자산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바뀜에 따라서 분담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배분에 대한 원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담금을 높이거나 낮추면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받아야 분담금이 주는 거고, 총 사업비가 줄어야 분담금이 줄겠죠. 이런 원리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고 분담금 숫자를 좀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도고 설계도 한 4,200세대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종전가를 제가 추정한 거,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KB 시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식 감정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KB 시세 평균가 정도로 제가 추정을 했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후자산은 제가 이제 8사 기준으로 한 4,200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인근에 그 노원구 쪽 가도 몇 년 지난 게 한 3,700, 3,800 정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한다면 얼마인지를 계략적으로 뽑기 때문에 한 4,200 정도 받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창동이 나는 뭐 4,500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나온 숫자를 보시고 분담금이 줄겠구나. 아니, 아직 4,000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분담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비는 780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그 층수를 보면 55층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공사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주공 3단지는 다 55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30층도 있고 20층대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0세대 이상 4,000세대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비도 제가 780으로 추정했지만 요즘 뭐 강남에 1,000만 원 이상,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하이엔드로 가서 나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짓겠다. 그러면 분담금을 그만큼 내가 많이 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80은 그냥 예시적이고, 이거보다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는 숫자보다 조금 높게 분담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조 정도 추정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종전가가 1조 8천억, 그리고 정비 사업비가 한 2조, 그리고 종자산 조합은 일반 합해서 한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비례율은 5.88 정도고 105.88 정도고,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변동되는 거고, 저희들은 한 100에 가까워야 가장 공정한 배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 처분할 때도 저희가 한 100에서 105% 정도 숫자를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해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구 타입, 오구 타입 같은 경우 종전자산이 6억 5,500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율을 곱하면 건립가액이 6억 9,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구에서 5구 갈 때
한 제가 이제 추정한 거는 1억 4,6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하나 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도봉구 내에서도 상당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적인 것뿐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중에 실제 사업체에 인가되고 분양하고, 분양을 잘 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내야 분담금이, 아무리 좋은 분담금을 보여도 그게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려야 되구나.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셔야 분담금도 적게 내고 좋은 신축 아파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회사 소개 잠깐. 잠시. 저희 회사 뭐 업계 최고고, 저희 뭐 재건축 산마에도 한 300조 이상 평가를 한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분담금이 공정하게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개인 평가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의 신청도 하지만 소송까지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동의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프로테크 얼마집이라는 서비스 하고 있는 한국프로테크 대표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전자동의서 작성하시는 방법 이미 우편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전자동의 진행하실지 저희 안내 한번 드렸었는데 주의하실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멋지게 그림 나올 동의서 빠르게 진구해서 말씀 주신 시간이 금인 내용들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 단지 전용 QR을 아마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단지 전용 링크난 QR을 스캔하고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본인 인증 한번 진행을 하고 나시면 바로 보유하신 물건지가 단지 내에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저희가 자동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지 전용 링크나 QR 통해서 인증하시길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공통과정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실 텐데, 잠시만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서는 단독 소유하고 공동 소유가 동의서 제출 방법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독 소유이신 분들은 그분의 의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인증하시고 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정비구역 위반 제한 동의서, 신통 동의서 다 제출하시면 되는데, 공동 소유이신 경우 모든 소유자들이 대표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 집을 대표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실 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잊지 말고 전자동의서 제출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저희 서비스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대표 소유자 지정만 해주시면 그 대표자한테만 관련된 본 동의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업계에서도 항상 1, 2, 3위로 꼽히는 회사들이니까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한테 박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불 좀 켜주실래요? 간단하게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우선적으로 대의된 거는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공시가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정 공시 작년에 주민 공람이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교통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서울 심의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기준은 2026년도 하반기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요. 지구 단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위의 창동 아니면 도봉구의 역세권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에 속한 단지들, 이 모든 데 재건축 다 스톱입니다. 그 이유가 돼야 조합도 설립이 될 수 있고, 다 정비 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저희도 조합 설립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단지 저희 계획으로는 2026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 빠르면은 올 하반기에 결정 공시가 나면은 내년도에는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받는 신통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의를 빨리 해서 잘 된다, 80% 이상 된다, 70% 이상 된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 6, 7년이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기간이 3.5년에서 4년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의 여러 가지 조합 추진이 정비계획안 이 동의받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절차상으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넘은 데도 있고 15년, 20년 된 데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동의만 빨리 해주시고 빨리 우리 진행하자, 여러분 분담금 훨씬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분담금은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돈, 이주비, 그리고 분담금 제일 걱정하실 텐데 입주 전까지 전혀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는 조합에서 다 알아서 이주비도 드리고 분담금도 중간에 안 내고 입주할 때 결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5구평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7억이라고 치면은 분담금이 약 1억 5천 나옵니다. 그럼 8억 5천이거든요. 그 분담금 1억 5천은 여러분들이 아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가보다 25% 싼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의, 적극적인 지원,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감히 자부하는데 도봉구에서는 최고의 사업성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분담금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늘의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고 음식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와 손맛과 그리고 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격려, 응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